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글을 모르던 아버지, 글을 모르던 남편이 어떻게 글을 깨우쳤고, 막리로고 노가다가 뭔지 아시죠? 가다가 없이 산다 이거요. 가다가 없이, 틀 없이 산다. 그렇게 막리를 하시던 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강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못하고 중학교 가정으로 퇴학을 맞은 아이들이 어떻게 인류대 서울대를 갔을까? 서울우유를 늘 먹여서 서울우유를 갔을까? 서울대를 갔을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증 강의인데요. 하다 보면 우리 이 노태곤 대표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강연하다가 세상 노래 부릅니다. 어머니 노래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이 앞을 봅시다. 아버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자, 내가 아버지가 행복해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세요. 아버지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해야, 다시 반대로 뒤집어야 이건. 아내가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해요. 암탉이 울면 알라놓고 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태곤 대표님 그 사랑받 새벽편지 공동대표인데 노태곤 대표님과 최원숙 대표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인사 좀 한번 하시고, 자,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태곤 대표님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KBS 강연 100도시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강연의 1위, 또 2016년도 대한민국 명강사 경진대회 대상, SBS 2014년 생활의 달인 대상, 다 대상이요. 그리고 저서는 공부의 힘, 또 뭐 번전역경 뭐 이런 등 강연 출연 등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강연을 들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태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왜 음악을 쓰냐면요, 제가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수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참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때 계속 가수 생활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지금 2배 이상 올려주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국민교회 하면 어디입니까? 다시 합니다. 큰 소리 하셔야 됩니다. 국민교회 하면 아멘. 그러면 국민 목사 하면 아멘. 그러면 국민 강사 하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마을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공감과 존경하면서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하일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교회에 먼저 와보았습니다. 참 교회가 참 특이했습니다. 극장식 이런 무대를 이렇게 갖고 넣었더라고요. 제가 참 편안하고 참 마음이 참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열린 마음으로 오늘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명강사 경진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KBS 강연 100도시에서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1위 강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강연 100도시 나온 이후부터 한 500회 정도 그 강연을 다니며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방송 이후 쇄도하는 강연 요청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많은 아버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는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자를 읽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이 어떤 증상인가 하면요, 글자가 뒤집혀 보이기도 하고 글자가 순서가 엇갈려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바람에 바보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 가면 숙제를 못해 가니까 선생님한테 무섭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무섭고, 또 친구 사이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당해서 참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은 늦가을에 비가 오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혹시나 길에서 아버지를 만날까 싶어서 저 산속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 앉아서 이런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미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 전미가 빠진데 그 간미가 위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소화당뇨를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하나씩 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이가 빠지기 시작해서 20대 되니까 이가 몽땅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수 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쉽죠? 제가 글자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저는 글자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은 글자 알고 들어갈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 글자를 한 보름 만에 다 읽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저는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홍자래요. 저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히읗자가 두 개 아래로 놓여 보이는 게 이렇게, 세상에 저걸 어떻게 읽어? 그 순간부터 저는 어느 장애가 와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반벙어리로 사라졌습니다. 말 더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글자 한 자 모르고요, 중학교까지 저 졸업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판으로 나온 거죠. 근데 꿈의 향연인 노가다판입니다. 그거 살기가 쉽지 않죠. 빈번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술도 배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힘들다고 술 마신 그 술이 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직업, 뭐 수십 가지 일을 해보았죠. 밑바닥 인생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똥도 푸보고 뻥튀기 장사도 해보고 맞다 반부대 가수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제 인생에서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잣집 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잣집 딸이 완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저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뭐 어떻게 해요? 못 이긴 차고 제가 이제 받아줬죠. 그런데 그 결혼이 쉽게 성사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 반대를 제 아내 집안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이랬습니다. 너는 바보니까 결혼하지 마라. 너 결혼하면 또 바보를 넣으니까 네 뒤에서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5년 터울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한테 기대를 못 끄니까 다시 14년 또 남동생을 또 낳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로 하신 거죠. 그러자 아내가 대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일 만에 가까스로 그때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 우리 애는 지금도 변변찮아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어머님, 저는 사람들은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뜰살뜰 모아서 아파트도 한 채 샀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있고 저축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보아하니 곱게 자란 듯하는데, 그럼 곱게 키운 그 부모님한테 우리 이러면 도리가 아닌 듯하오. 그러다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아버님, 당신의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을 꼭 부모님으로 모시고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러는 게, 아가씨 사실 우리 아가 바보라고. 그러자 제 아내가, 아버님, 어머님,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뒷바라지해서 사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된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사왔지요. 아파트 부채값은 저축금 가져왔지요. 또 그 튼튼한 은행원 직장이 있었죠. 차도 한 대 사왔지요. 저 키 3개 받고 결혼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다들 그렇게 시집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사셨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그래서 제가 단 한 차례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도 노가다를 해봤기 때문에 노가다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사업 미숙으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제 부모님들이 제 아내에게, 아가, 네가 결혼할 때 가져온 아파트며 저축금이며 차고 몽땅 가지고 우리 집을 떠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가, 아버님, 어찌 돈 때문에 지혜비를 배신합니까? 이번 부모만큼은 거역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날 20년이라는 것만 어느 건 맹태까지 신청해놨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부모님이 긍정하게 그때 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 맹태금 하고 아파트 팔고 저축금 자동차 다 팔아서 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저는 막노동을 하기 시작해줬습니다. 이제 아내까지 같이 막노동 해줬습니다. 그때 IMF로 치료 사업을 해줬습니다. 뭐 저야 뭐 막노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한데 아내는 난생 그런 일을 처음 해보잖아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 아내가 서서히 이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루는 어찌 아내들을 길바닥에서 늙어 죽게 하시렵니까? 이러는. 어휴, 뜨끔한 거예요. 또 한 며칠 지나서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3살이든 100살이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하는 거. 꿈을 가지라. 저는 글자만 까막눈이 아니에요. 인생도 까막눈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될 대로 살지요. 그래서 또 포기하셨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에 툭 던지는 거예요. 더 늦으면 영영 못합니다. 모든 삶이 정각정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글자를 읽고 못 쓰는데 무슨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콩나물도 서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자랍니다. 없는 재질을 만들어내서 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하도 이렇게 자꾸 아내가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만 아내의 저거 꼬임에 빠져서 40대 나이에 바보답게 인생 역전을 꿈꾸며 공부를 결심합니다. 그때 공부를 할 때 아내가 써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하면 된대. 그렇구나. 하면 된대. 근데 이 하면 된다, 그런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아내가 써준 글자는 이 아리아자를 써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1cm 나아갈 때 당신은 0.1mm씩 나아가도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줬습니다. 모든 시계 바늘을 40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어머니 목소리부터 듣는 거죠. 저는 듣기부터 공부를 시작해줬습니다. 나는 누에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누에고치에서 누에낫 동화책을 읽어주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동화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모든 교재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시켜주었습니다. 테이프로 약 1000개 분량으로, 앞뒤 2시간용으로. 저는 쓰거나 읽지는 못하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하고 연탄 배달일을 해줬습니다. 연탄 위에 싣고 다니면서 우리 꿈을 싣고 다녔습니다. 과연 저거 될까요?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2년 6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었습니다. 이제는 글자를 배워야죠. 이제 43살이니까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글자를 이제 배우느냐? 아내로부터 카드 노이로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한글을 저는 단 6개월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보름 만에 했을 그 일은 저는 6개월 만에 했다니까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집념이 강하고 포기할지 모르는 그런 정신으로. 이제는 뭐 한자는 듣기도 할 수 있고 글자도 읽을 수 있으니까 나 됐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저기 글자를 제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게 난서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는 시지각적 난독증, 청지각적 난독증, 운동성 표현 난독증, 명인 난독증, 난서증 1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사람이 저는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써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모든 글자를 다 필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제 시험지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사장에 가서 시멘트 포대를 제가 주워 왔습니다. 그러면 구겨진 시멘트 포대를 아내가 이부자리 밑에 팽팽히 피어서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써주었습니다. 큰 글씨로. 그러면 저는 아내가 써준 저 내용을 읽기 위해서 공사장에 오고 가는 길가에서 제가 공부를 해줬습니다. 공사장에 저 쉬는 시간에 제가 펴놓고 공부를 해줬습니다. 자연적으로 땅바닥에 노트를 펴다 보니까 노트 찢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그 기름때를 묻으니까, 손에 기름때 묻으니까 그 기름때 젖지 않도록 이렇게 코팅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줬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저기 가서 한번 서울대학교 한번 가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 감생하니까 견학이라 이거죠. 그래서 견학을 갔는데 마침 그 옆에 오른쪽 그 정문 오른쪽에 포스코 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그 포스코 생활체육관에서 제가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막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전부 다 저를 다 비웃었습니다. 정말 당신 바보네. 글자도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하는 놈이 언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돈을 벌겠냐 이거죠. 그리고 당신도 20년만 있으면 늙어 죽을 텐데. 그 말도 맞지. 그때는 백세 시대 이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공부에는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도 인생에 목표가 없은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더라 이거죠. 내가 도달하려는 목표가 없는 데 있다 이거죠. 제가 그때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좋다. 내가 이 서울법대에 갈 거라고 제가요. 제가 지금까지 돈은 벌었지 못했지만 목표는 제가 정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45살에 수능 공부를 시작해줬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줬습니다. 공부에는 지각생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저는 칼이 짧습니다. 칼 긴 사람은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칼 긴 사람은 이렇게 휘저으면 저는 칼 짧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인파이트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칼이 짧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자 이거죠. 이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돌돌 말려있는 저것은 어떤 물건일까요? 공부하다가 지치기라도 한 걸까? 음악 감상이라도 하려는 건지 핸드폰을 컴퓨터와 연결하고는 그대로 밖으로 향합니다. 도대체 뭘 듣는 건가요, 달인? 제가 이거는 일반 헤드폰하고 좀 다르고 이렇게 좀 다 뜯어내고 영어 듣기 공부를 하기 위해 손수 만드는 헤드폰과 약 30m의 연결선. 제가 직접 헤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m 줄도 연결해줬습니다. 그 주유소 안에서 모두 그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저 테이프를 들었죠. 참 막노동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고 나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참 막막하기만 해졌습니다. 제가 글자만 익히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저 어느 해 겨울에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제가 지혜꾼 생활을 해줬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냥 눈길에 그냥 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제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 이제 막막하죠. 그래 팔다리 기부스라고 제가 목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목발 하나 만들고 저 남대문 시장하고 남산 중간쯤에서 제가 구두 닦기를 해줬습니다. 그 눈바닥에 비누를 펴놓고 그대로 퍼져 앉아서 저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때 제가 손발에 허벅지까지 동상에 다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10컬레도 닦고요. 어떤 날은 5컬레도 닦고 어떤 날은 1컬레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단 1컬레도 닦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닦지 못한 날은 밥을 굶어야 했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구두 1컬레 못 닦아서 밥을 굶어야 됐단 말이에요.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더라도 울면 바보다. 그래도 이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저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능 공부를 제가 7년 동안 했었습니다. 내 생애 최초의 수능 평가. 학생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좀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자. Dad, I'm sorry for being late for dinner. I had a minor bike accident on my way home. I crashed into a trash can. Oh no. But it's fortunate you're not seriously hurt. How did you get into the accident? Well, it's kind of embarrassing. I was distracted by 듣기 문제가 나오자마자 답을 체크하는 다리. Refer to the notice on the bulletin board. 아, 그침이 없습니다. Inconvenience. Thanks for your cooperation. 이번엔 독해 문제.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25분. 마흔이 넘어 공부를 시작하고 쉰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보게 된 수능 시험. 감회가 남다릅니다. 내 생애 처음 보는 수능 시험인데 어찌 떨리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긴장이라도 끝까지 힘내세요, 다리. 이제 영어 영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은 단 5분. 그렇게 달인의 수능 평가가 끝나고 채점 시작하겠습니다. 채점을 기다리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긴장되는 상황. 그런데 여기저기가 다 동물배기네. 오, 영어 영역 17문제 만점입니다. 만점이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제일 고난도로 출제된 국어 영역은 어땠을까요? 제작진과 함께 있는 곳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친 결과 전 과목 중 사회 탐구에서 한 개의 오답 외에는 모두 정답을 맞출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한 개 틀렸습니다. 그때 불수능이었습니다. 이제 설법대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아내가 식당 조업을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700만 원을 모아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이제 꿈인 국제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러 가라고 해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해피엔드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10년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공부는 타고난 재능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보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다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스타그래프에 빠져 완전 마귀가 씌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애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막노동하는 이 아버지를 외면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의 전국을 떠돌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애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저는 카네이션 대신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글자를 배운 것을 제가 후회했었습니다. 차라리 글자를 몰랐더라면. 가난한 아버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10년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10년 공부 나 마음이 타버리란 말이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애들이 고등학교도 지나 못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는 안내가 이랬습니다.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내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못변스런 푸시고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두고 어째 제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자식은 또 어떻게 하고요? 제가 국제 변호사가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저는 가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식을 내 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부를 포기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식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중학교 3학년 큰아들입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작은아들. 아, 대단했습니다. 저 아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2병, 제가 2006년에 제가 말한 장본인입니다. 이 애들이 결국은 다 중학교만 졸업해줬습니다. 참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저 아버지도 중졸, 그 아들 둘 다 중졸, 중졸 3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제 애들을, 어떻게 뭘 다가가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매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 저게 애비가 집에 들어온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지도 모르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얘들 게임만 하면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는 건 라면 쪼가리예요. 또 게임 끝나면 하루 종일 자요. 그래서 몸무게가 40km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게임 중독 어떻게 뭐 치료한 기간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또 하루는 일을 마쳐 집에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애비도 오는 것도 모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날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가 애비는 지금 뼈빠지게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너가 한다음에 고작 게임이냐? 이렇게 대꾸도 안 해, 얘들이. 계속 자판기만 다다다닥 치는 거예요. 그날 제가 화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예할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식을 잘 못 가르친 것이니까요. 그래, 애 앉았는데 그 사람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냥. 제가 발목이 부러졌다니까요. 그러다 그놈이 왜 그래 하면서 한 판 붙잡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할 말이 아빠란 말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중학교만 넣었고, 중학교 넣었으니까 노하다나 하고, 노하다나 하니까 우리 이리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래, 사정없이 몰아씌우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죠. 근데 그 자식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아버지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일하고 공부한다고 제가 10년 공부가 아이들 꿈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가슴 아픈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서 저 상처를 쓰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 사람 되지 말자고 저 맹세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애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요 43살에 저 동아시아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슨 제가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도 공사판을 전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득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 아이들이 저 흙탕물이에요. 모든 머릿속에 다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했고 정음, 미움, 저주만 들어있는 게. 그럼 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 그 노력, 그 돈 어떻게 할 거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저 흙탕물을 가라앉히셔야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가라앉힌 다음에 그 밑에 쌓이는 진흙을 퍼내는 작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제가 달랬습니다. 얘들아 너도
아빠처럼 사회 나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네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운동을 좀 하자. 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만 걷기 운동하면 너네들 집에서 게임을 하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 용 남았게.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뭐 대꾸가 없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냐만 그 이야기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기로 보름 만에 아이들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저 아이들 데리고 저 춘천의 수양강 의하문 아들길을 돌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쳐야 따라온다 이거죠. 어른 말 잘 듣는 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른 따라 하지 않은 아이 없더라 이거죠. 저 그날부터 그죠? 매일 면도했습니다. 단정하게 면도도 하고 또 그 체육복 입었더라도 아주 단정한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신발 것도 예쁘게 묶고 그래 같이 아이들과 운동해줬습니다. 근데 말이 운동이죠. 제가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 애 두 놈은 저 한 5m 뒤에서 저 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네들끼리만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말 걸기는 그냥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기만 했었습니다. 한 7, 8개월이 지났었습니다. 하루는 큰아이가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은 왜 점심 안 먹냐고 해줬습니다. 우리 길에서 밥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에 살 떨어졌다 했죠. 그래서 애가 하는 말이 이래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애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걔가 정상적으로 학교 왔으면 지금 고1이에요. 나이는 17살이란 말입니다. 저기 애비가 지금 7, 8개월째 같이 운동한다고 지금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 700만 원 방 2칸짜리 구한다. 방 구해야 돈 다 들어갔지. 엄마 식당 일 다니는데 어떻게 그 생활이 됐냐 이거죠. 그날은 너무 저도 허탕을 빠져서 털레털레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1시가 넘었었습니다. 그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내가 일을 마쳐 집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보니까 싱크대에 보니까 그냥 그 신문지 위에다가 쌀 한 끼물 살을 팔아왔던 모양이라. 그것을 보니까 막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은 이랬습니다. 여자 혼자 벌어서 남자 3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예요? 중학교를 나왔든 막 글자를 모르든 농아들 하든 그래서 저 가정이지 않습니까? 참 아내 보기가 너무나 미안고 내 자신도 부끄럽고 서글픈 마음이. 그래 그만 저 방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피 잠이 든 것 같아. 그럼 뭐라 소리가 들려. 그 눈을 떡 떠보니까 저 아들 두 놈이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밥 먹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빠는 소리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아버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보내주지 못했던 아버지, 병이 부족해서 공사판을 전전하더라 사람들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았던 아버지. 그러나 그 자식은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그날 맹세했습니다. 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자고. 그래 겨우 말꼬는 텄지만은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 봤죠. 아 그렇구나. 가만보니까 저는 스프링 없는 마찬 거예요. 성차감이 전혀 없는 게 드그득 거리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 스프링 없는 마차를 탈라 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성차감 좋은 저런 차를 타려고 하지 않겠나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자꾸 집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한번 집을 나가면 일주일에서 한 보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서 무엇을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루는 보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가려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전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팔았던 모이라 예비를 마련하려고. 근데 제가 어떻게 잡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제가 애들 운동하고 옷을 다 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다 집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틀 동안 발을 다 묶어 나간 거죠. 그 사이에 제가 이 발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세차장 가서 이틀을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 일을 해서 이틀치 노임을 받아왔었죠. 그래 그날 집을 나가는 아이들 가방 속에 슬쩍 돌을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계획대로 집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단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얘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집을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아이들한테 감동을 먹여야 되구나. 요즘 아이들은 찾기 위해서 슬쩍 놓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가 대화가 된 거죠. 한 1년 정도 운동을 하니까 아이들도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 노가다 출신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떤 일도 해봐야 된다. 같이 노가다 해줬습니다. 해야 된다. 나 100세 시대다.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내가 움츠릴 때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같이 막노동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같이 함께 난생 처음 그 막노동꾼 아버지가 자식들과 이렇게 여행을 해봤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매일 제가 하루 종일 땅만 팔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 아버지로서 저도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참으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2년 동안 근 8,0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요. 그리고 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그 지금 학벌로는 자기가 어떤 직업도 선택할 그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인력시장 새벽에 가서 인력시장 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을 주려고 오는 사람도 자기가 볼 때는 그 기회가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애비가 했던 것처럼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유일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공부는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공부의 힘입니다. 역전 공부법입니다. 이 아빠들은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다. 그럼 네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공부는 즐거워야 됩니다. 또 재미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를 자주 봐야 되고 이 공부법에 걸리면 전부 다 하늘로 날려보내버리죠. 이렇게 해서 내 두 아들을 2년 동안 함께 운동을 하고 6년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저 혼자 힘으로 12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울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이게 학생들도 많고 학부모도 많으신데 그 공부법이라든가 또 자녀 소통법이에요. 그에 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쳐서 검색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 요즘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요. 주저리면서 그런 자기 공부를 서울대 갈 실력을 만들어놨으니 자기 자신을 1세기에 나오기 힘든 대단한 분이시. 네, 이렇게 심한 말 해도 저 다 참습니다. 언제는 바보라고 사정없이 몰아치웠는데 그리고 제가 그죠 이런 모습이 KBS 강연 백0 0 d o 1 0 0 0 0 도시에서 광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무슨 대학 갈래? 내 입맛대로 보내줄게. 설경? 설경은 폭발적인 거예요. 딱 저 장면만 딱 거듭시키니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저한테 강연 섭외 요청 안 학교 없습니다. 한 13,000개 되는데. 근데 강연을 마치고 나면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강의장 바깥에 가면 학부모, 선생님들 줄 서가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는 거 저도 처음에 몰랐죠. 강사님이 다니는,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넣어주면 내가 어떤 대우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이제는. 다 돈 벌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한 비쯤 잡는 거예요, 이제는. 노가다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개념 없는 우리 제 아내가 또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사모님, 선생님도 어찌 자식 공부를 돈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부모님들의 가슴에 저런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부모의 마음만큼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전부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다 돌려보내고 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 돼버린 거예요. 다시 저는 모든 강연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저는 망두동 제 천지 길로 제가 돌아섰습니다. 여기가 마장동 우시장입니다. 제가 킥 배달했었습니다. 제가 망도동을 40년 했었고 망도동 하면서 20년 공부를 해줬습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 공부가 나무함이 타버리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물바가지는 물로 씻어야 된다. 다 제가 녹아다닌 것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그 돈 받으면 안 되지. 아빠는 망도동 해가지고 막 그 난독증 극복하고 엄마의 도움을 받았어, 가르침 받았어. 이렇게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자라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야지. 그 돈 덜렁 받아버리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꿈을 심어주겠나 이거죠. 그 말도 맞더라고. 참 자식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인간이 정말 위대해진 것은 이렇게 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한민국 부모의 정말 산 기반이 돼요. 놀라운. 요 프로를 보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랑밭 교회에 또 사랑밭 함께하는 사랑밭 이 사장님이 저를 잠시 보자고 해줬습니다. 그래 갔었죠. 그래 갔더만은 3일 후에 또다시 보자요. 아무 말도 없고. 그래 3일 후에 갔었죠. 교회에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제가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는 교회 나라 하부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보라고 완전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 교회 다녔더니 그래 교회 갔는데 마지막 그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만 가슴이 빡빡 솟구치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서 그때 추석 좀 되었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일을 못해가지고 밥도 굶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졌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 어때서 뭐 밥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래 어제 언덕배기에서 살짝 이런 눈을 감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슬픈 듯 하기도 하고 좀 용기를 주는 듯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15년 후에 들은 거예요. 그 음악 듣고 눈을 아침에 떡 떠보니까 그 포도밭이에요. 그 앞에 포도밭 언덕배기에 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밭 농부가요 저보고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나 묻더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따뜻한 국도 밥도 그래서 얻어먹었다고. 그때 그 음악이 다름 아닌 이 찬송가였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늘 제게 힘을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그 수능을 다 맞는 게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격려하시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옛날 일 생각해보니까 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이사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는 집이 재개발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월세 보증금을 걸 돈이 없었어요. 그냥 월세로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다 재개발되게 된 거예요. 집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방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 수도, 가스도 끊긴 그 텅 빈 아파트에서 우리 서너 달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는 공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무슨 지금까지 공부에 떡이 생겼나 밥이 생겼나, 내가 공부한 것을 그때 후회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살방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놈은 이 공부한다 앉아있나 이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또 개념 없는 거예요. 이거 또 본색을 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오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닭갈비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오전 11시 나가야 되죠. 그럼 밤 12시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와서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저를 가르쳤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꼭 그때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꼭 그대로 느낌 빼닮은 것 같았어요. 감동이고 감동을 넘어서서 성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무슨 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백이 든든한 거예요, 이 아내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내를 존경합니다. 촛불 켜놓고 해서 촛불 켜놓고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꾸벅꾸벅 졸면서 기창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바람 막 그대로 들어오는 데서.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3만 장을 써주었습니다. 그 노트를 제가. 그런 과정에 손가락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야간 주유소 일을 할 때는 저를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아내가 제가 야간 주유소까지 마중을 와서 저를 길거리에서 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 집안에서 사촌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촌 언니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나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너를 기여하고 너를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나 이게. 아가 가자 돼. 아내가 이랬습니다. 아내 단 한마디에 그 사촌 언니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언니, 한 여자의 절개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원래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저를 지켜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공부가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바보도 했잖아요. 이런 사랑 앞에는 보세요. 제가 만약에 머리를 했더라면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한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수능 모의고사 시험에서 12과목 만점 받았습니다. 제가 별로 놀랍지가 않은 모양인데 굉장히 놀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우리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정말 제 힘으로는 서울대는커녕 대학교는 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현재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 이거죠.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뒤에는 아내의 피눈물 나는 가르침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강연을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다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강연을 다 마쳤습니다. 강연 다 마치고 이제 급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 앉고 학생 앉고 엄마 앉고 학생 앉고 그 맞은편에 제가 앉고 아내 앉고 아내 옆에는 담임선생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참 먹다가 이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 나물 이름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러나 나물이 나왔는데 그럼 엄마가 이래 보더만 잘 모르겠대. 저도 봐도 좀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럴 점에 제 아내가 옆에 있는 담임선생님께 희수모는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물었는데 그 친구 엄마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에 있는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 나물 이름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래, 아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20년이나 일한 사람이 그거 모르면 누가 아냐.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 얘야,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렵니다. 아까 말씀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하니까 얘가 밥을 먹다가 발딱 일어나더만 우리 선생님 최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모르는 거, 내 친구 엄마도 모르는 거, 20년 주방에 있는 아줌마도 모르는 거 우리 선생님은 아시네.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선생님이 아무리 윤하고 뛰어나도 받아들이는 학부모, 학생이 서급해하면 그 선생님도 서급해지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가르친 선수입니다. 제가 자식을 가르칠 때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동권 아버지 권위를 살려주면서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깍듯한 예의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풀이 그 파이 틈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파이 틈도 뚫고 나오는 풀이 왜 사막에는 달하지 못할까? 그거는요, 모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래가 흔들리니까, 움직이니까 싹을 못 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활시를 당기는데 이게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럼 활이 어디 날아갔냐? 그렇게 해서 제가 2014년에 자녀교육달인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원래 이 상을 제가 받을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내가 양보를 한 겁니다. 어린 시절 제게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공부에 빠졌어요. 아이들 그만씩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여러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물론 저는 배움도 모자라고 뒷받침해줄 돈도 없었지만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중일 학녀의 막노동꾼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이들은 제가 최고의 아버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 겉으로 기도했던 아버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요.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제가 저쪽에 가서 아버지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고 드릴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두 자식 대학교도 보내고 근데 글자도 익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내가 급히 오너라 내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단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했다. 아버지,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고서야 말입니다. 어릴 때 제 모습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바보의 엄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며느리가 어머님 못난 저를 자식으로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보를 낳았다는 그 죄책감에 평생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바보를 낳은 그 어머니, 나이를 하도 많이 잡수셔서 이제는 이가 모두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의 하루가 이 못난 자식이 손발이 금미가 잔저름에 굵어지시 어머님 몸만 떠나있어 어머님을 잊어버릴까 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라 어머님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러가만 웃음을 머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 몸만 떠나서 잊으니까 잊어버릴까 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라 하나님 아버님 이 땅에 어머니를 내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지요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가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이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살펴주었습니다. 원래 아내는 유고 시절 때 문학 소녀였습니다. 영마 등신부를 쓰신 우리 문학계의 거성이자 소설가이신 김동희 선생으로부터 신라의 여인이라는 그 극찬을 받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선생께서 얘야 너 글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남편을 잘 뒷바라지라는 그 신신당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녀 그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에 그 선생의 말씀을 잊지 않고 뒤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남편을 위하여 그
힘든 그 식당님 그 20년을 하면서 저를 가르치고 뒷바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아내가 이화여대 최고 명강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사랑받 세편지 행복한가 저하고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내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살? 예, 62세입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 저보다 100이 빠른 연상의 여인. 또 하나 제 선생님이라니까요. 여기는 총명 원숭이 띠거든요. 총명 원숭이, 그냥 바보 원숭이. 저기 교회 그죠?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끄는 힘과 하느님의 그 영혼을 심어줄 거예요.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저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잣집 딸과 이 까막눈 바보와의 만남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극과 극의 완벽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24시간 동안 저를 케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행 업무도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신문 봐도 저는 신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TV도 못 보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중하게 사양했었습니다. 왜요? 아내가 남편의 보약은 아내의 사랑인데 그러면 남편 보약을 끓이물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빠, 그 교수 자리 아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게 엄마가 대학교 강의하러 다니실 때 아빠는 그냥 따라다니세요. 그럼 되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늘 생각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뀌어서 현대화된다 할지라도 가정의 소중함, 특히 남편의 존재감은 살아가면 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도 힘든 일을 해보니까 막노동하면서 또 공부를 하는 남편 그 어려운 점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의 일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네. 원래 그 아내가 문학 소녀입니다. 아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커질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참 궁금한 점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교회에 와봤는데 분명히 예수마을 교회인데 앞에 공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온통 인터넷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공감이 왜 있을까? 저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았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고 또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공감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센터로서 교회가 모든 사람과 더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공감의 앞에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부터 쓰임을 받은 거죠.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때 제가 포도밭에서 들었던 그 찬송가입니다. 가라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은 늘 제게 이렇게 함께 동행하셔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하길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